with equipment the Canadian military can only dream of, and a Liberal government that says it's looking for alternatives to buying American. The old relationship we had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deepening integration of our economies and tight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s, is over. 최근 들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방산과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일 줄 알았던 미국이 뒤통수를 쳤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그 유력한 상대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로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이 증대되리라는 기대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사항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매력적이라고 많은 언급을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캐나다에서 진심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쪽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영역에서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심지어 공영방송국에서의 특집 방송으로 송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시작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로 가장 심하게 파탄난 미국의 국제관계는 아무래도 캐나다일 것입니다. 미국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우방 중 하나였던 캐나다는 눈 깜빡할 사이에 미국과 원수와도 같은 사이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놓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며 주권을 위협했고 관세를 통한 공격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있던 캐나다는 갑작스레 선거 쟁점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광기에 맞서서 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적 생존이 저울 위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트리도 전 총리가 곤두박질친 당 지지율의 백기를 들고 사임하면서 캐나다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의 마크 카니 후보는 트럼프로 인해 갑자기 바뀐 정세를 자신한테 유리하게 활용해 승리했습니다. 유세 기간 내내 상대 후보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해서도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승리 연설에서도 줄곧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캐나다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열하길 원한다고 강조하며 캐나다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도 카니 총리는 자신과 당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캐나다인들의 주의를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쪽은 그만 보고 국경 남쪽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라고 평가했죠. 압승이 예상되던 캐나다 보수당은 의석수가 늘어났음에도 총리 선거는 물론 제1당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한 차례 정치적 파고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트럼프는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외교적 위협을 가했고 캐나다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지쳐서 차라리 트럼프 말대로 합병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GDP 3위를 기록하는 서부의 엘버타주에서는 최근 분리독립 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방체제에서 독립해 트럼프의 51번째 주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버타 주민 가운데 25%가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는데 이 정도 수치라면 실제로 독립이 될 가능성은 낮아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여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롭다는 이미지가 있는 캐나다는 현재 이처럼 완전한 혼돈의 한가운데에 놓였는데요. 이 가운데 새로 자리 잡은 마크 카니 총리의 새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하던 과거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잘라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결국 미국이 아닌 파트너를 어디서 찾느냐로 귀결됩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물자를 미국에 팔면서 큰 돈을 벌어왔고 국방 역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서방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돌변한 상황. 캐나다의 다양한 자원이야 미국이 아니라도 큰 돈 주고 사갈 손님이 넘치지만 국방 측면에서는 갑작스레 캐나다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캐나다까지 내 몸처럼 지켜주던 시절은 끝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수준의 자체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급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상황에서 이들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며 눈에 띄었던 한국이 가만 보니 상당히 괜찮은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캐나다의 60조짜리 잠수함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내밀어 일본과 경쟁 중인 한국은 근래 들어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크호스입니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며
이미 인도가 진행 중인 F-35에 대해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 캐나다 정부는 F-35 구매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한국이 만든 KF-21이 제법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외교 전문 미디어 1945는 최근 캐나다군이 현재 KF-21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 캐나다 공군 참모총장 이반 블론디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나라도 F-35를 오랫동안 운용할 수 없다며 F-35 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F-35의 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부품, 무장을 통제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국제협력업체 부품 생산 의존 역시 불안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의 관계가 나빠짐에 따라 현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 이러한 계약을 끊고 자체 방어에 꼭 필요한 부품 생산을 본국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으며 이런 변덕은 프로그램의 50년 수명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캐나다가 F-35의 대안으로 KF-21을 선택할지는 KF-21의 개발 진행 상황과 비용, 경쟁 기종과의 성능 비교,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도입에 따른 물류 및 유지 보수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수준의 논의였죠. 그런데 캐나다 공영방송이 상황을 바꾸는 특집 방송을 내보냅니다. 잠수함과 전투기 외에도 한국의 무기를 좀 더 광범위하게 도입하자며 전차와 장갑차의 이름까지 오르내린 것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오가스나 공표되지는 않은 군사협력에 대한 독점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잘 알려진 60조짜리 잠수함 사업 외에도 양국이 육군과 공군에서의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BC에 따르면 하나는 캐나다 측의 천무다연장 로켓포와 K9을 통해 육군을 재정비하는 세부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육군이 방호력을 갖춘 궤도 전투 차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위해 더 큰 규모의 장갑차 도입 역시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레드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입찰의 가치는 10억 달러가 넘으며 빠른 납품과 유지보수센터 설립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제조센터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카이 측에서는 FA-50을 판매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고 KF-21의 경우 카이에선 아직 제안이 없었으나 캐나다 측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KF-21이 보여주는 상상 이상의 성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에 판매된 라팔이 파키스탄과의 공중전에서 처참히 패배해 격추당한 사건 역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가 전투기를 도입하는 주 목적은 F-35의 대체입니다. 17조 규모의 F-35 계약을 중단하고 재검토 중인 상황에서 그걸 채갈 만한 또 다른 후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보가 될 만한 기종 중에선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여주는 전투기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었죠. 4.5세대 전투기들 중 가장 성능이 높다고 여겨지는 라팔과 KF-21에 더해 F-35의 스텔스 성능을 대략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오로지 전투기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스텔스 성능의 지표가 되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시뮬레이션한 내용입니다. 이미지에서 붉은 영역이 적을수록 스텔스 성능이 좋다고 여겨지는데 F-35를 보면 대부분이 초록색이고 상당히 적은 영역에서만 붉은색이 보입니다. 반면 라팔을 보면 이미지 대부분 영역에서 붉은색 전파 반사가 검출되며 F-35 대비 스텔스 성능은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을 볼까요? KF-21의 경우 하부 반메린 무장창에 미티어 4발을 전부 달고 있을 때는 정면 기준 하부 절반에서 붉은색이 검출됩니다. 반면 상부 본체 쪽은 거의 다 초록색이죠. 무장을 다 떼었을 경우에는 하부 절반의 붉은색까지도 싹 사라집니다. 동체 형상에 있어서는 F-35에도 비견될 만한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라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추후 KF-21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게 된다면 바닥면이 매끈할 테니 무장을 전부 떼고 특정한 시뮬레이션과 같은 RCS를 상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RCS 값은 단순히 동체 형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 온도, 주파수, 각도 등 수많은 변수가 더 있죠. 그러나 형상이 RCS 값에 칠할 정도를 결정하므로 이러한 비교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최근 갑자기 열렬한 구애를 해오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각국 전문가들은 물론 캐나다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한편 CBC는 미국과의 신뢰가 깨지고 유럽의 공급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육군의 장비 배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핵심 시스템을 교체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2 전차와 각종 국산 방공 시스템들도 언급되었죠. 사실상 한국이 해외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이 물망에 오른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캐나다에서 잠수함만 잘 팔아도 소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캐나다가 나서서 한국의 무기 전반을 사오자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물론 그 모든 무기를 캐나다가 다 사갈 것이라고 기대하면 너무 순진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캐나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도 그럴게 현재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의 지지 여론이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사업만 해도 규모가 60조입니다. 캐나다의 상상이 어디까지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추후 잠수함 수주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에 커다란 훈풍이 되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